어머니, 이제 편하게 사실 거예요. 다 됐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삿짐 박스들이 방마다 쌓여 있었고 며느리도 거실에서 옷가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손자는 자기 방 장난감을 커다란 박스에 담으면서 할머니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온 가족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 거실 한가운데 72살 강옥순 할머니만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실버타운 입주 계약서였습니다. 내일이면 이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줄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박스를 나르다 할머니를 힐끗 봤습니다. 어머니가 서류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잠깐 멈췄지만 이내 다시 박스를 들었습니다. 이미 다 서명된 서류였으니까요. 이미 다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잠시 후 소파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찢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도 바라봤습니다. 강옥순 할머니는 계약서를 두 손으로 쥐고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반으로 찍고 있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조용하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어머니, 그게 무슨...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내가 글을 모른다고 내 인생도 모를 줄 알았니?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그 계약서 안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던 걸까요? 강옥순 할머니는 평생을 경기도 수원 외곽의 낡은 빌라에서 살았습니다. 남편 이정호 씨와 45년을 함께 살았고 2년 전 그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진단받은 지 8달 만이었습니다. 빠른 이별이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이별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할머니는 혼자 그 빌라에서 살았습니다. 아들 이성준은 서울에 살았습니다. 결혼한 지 14년 됐고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며느리 박소연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바쁜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살게 된 처음 몇 달은 아들이 자주 내려왔습니다. 주말마다 왔고 냉장고를 채워놓고 갔고 고장난 것들을 고쳐놓고 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방문 횟수가 줄었습니다. 한 달에 2번이 한 번이 됐고 한 번이 격주가 됐고 격주가 한 달에 한 번이 됐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바쁜 것을 알았으니까요. 혼자 지내는 것은 괜찮았습니다. 적어도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짓고 경로당에 나가서 화투를 치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엔 남편이 좋아하던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자리가 비어 보이긴 했지만 그게 이제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요즘 걱정이 많아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나 괜찮아. 잘 지내. 아니, 어머니. 요즘 혼자 사는 어르신들 사고 소식 많잖아요. 낙상이라든지 갑자기 아프다든지. 옆에 아무도 없으면 그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할머니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같은 층 박 씨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며칠을 혼자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어쩌라고? 어머니,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요즘 실버타운이 많이 좋아졌대요. 호텔 갔다고. 식사도 잘 나오고 의료진도 상주하고 친구들도 생기고 어머니가 외로우신 것도 해결되고 저도 걱정이 덜 되고 그 말의 속도가 조금 빨랐습니다.
준비된 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들이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들었습니다. 나는 싫어. 내 집이 있는데 왜 거기를 가? 어머니, 거기가 어머니 집보다 훨씬 좋아요. 어머니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말, 어머니를 위해서 그 말이 자꾸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도 거절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도 함께 왔습니다. 박소연은 평소보다 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더 자주 오고 싶어도 직장 때문에 어렵잖아요. 거기 가시면 어머니도 편하시고 저희도 마음이 편하고.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자식들한테 마음짐이 되고 있다는 말처럼 들렸으니까요. 내가 있음으로 해서 그들이 불편한 것인가? 내가 여기 혼자 있음으로 해서 그들이 걱정해야 하는 것인가? 할머니는 흔들렸습니다. 반대하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기분이 판단을 흐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며느리 박소연이 탁자 위에 서류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꺼냈습니다. 조용히, 자연스럽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어머니, 그냥 여기만 찍으시면 돼요. 할머니는 그 도장을 받습니다. 서류를 받습니다. 글자가 작았습니다. 빽빽했습니다. 읽으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도장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찍지 않았습니다. 손 안에 도장을 쥔 채 잠시 그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며느리가 짚어주는 곳에 찍으면 됐습니다.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냥 찍으면 됐습니다. 근데 내가 한번 읽어봐도 되나? 며느리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가 풀렸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니. 근데 내용은 그냥 표준 계약서예요. 다 똑같아요. 복잡하게 읽으실 필요 없고. 그 말이 오히려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실 강옥순 할머니에게는 가족 중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할머니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경로당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간 곳은 경로당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버스로 2정거장 거리에 있는 복지관이었습니다. 그 복지관 2층 작은 교실에서 할머니는 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문해교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학교를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6.25 직후 태어났고 집이 가난했고 딸은 배움 대신 일터로 가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결혼 후에는 남편이 모든 서류를 처리해줬고 중요한 것들은 남편이 읽고 설명해줬습니다. 그게 당연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왔습니다. 나는 원래 그리 약한 사람이야. 그냥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할머니는 혼자 여러 서류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병원 서류, 보험 서류, 각종 고지서들. 혼자 읽으려고 하면 글자들이 뭉개져 보였습니다. 자꾸 남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게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불편함이 두려움이 됐습니다. 내 이름 옆에 찍히는 글자들을 내가 모른다는 것. 내가 무슨 서류에 도장을 찍는지 내가 모른다는 것. 그게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게시판에서 문해교실 안내문을 봤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살피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번호를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경로당에 간다고 하고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교실 문을 처음 열었을 때 두근거렸습니다. 이미 몇 명의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이었습니다. 강사 선생님은 3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정미라였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여기선 다 처음이에요. 늦은 공부는 없어요. 늦게라도 내 이름을 내가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에 할머니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그 말이 평생 누군가 해줬으면 했던 말인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비밀로 했습니다. 알리면 이상하게 볼 것 같았습니다. 이 나이에 글을 배우러 다닌다고 하면 한심하다고 할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그것도 걱정거리로 만들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경로당이라고 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할머니는 복지관 2층으로 갔습니다. 연필을 쥐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음과 모음 하나하나를 배웠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아냐, 어여. 손이 어색했고 글씨가 삐뚤었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미라 선생님은 한 번도 핀잔을 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잘 쓰셨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다음 주 또 갔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할머니는 짧은 글자들을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단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해교실 숙제가 나왔습니다. 주변에서 읽을 수 있는 글자들을 가져와서 함께 읽어보자는 숙제였습니다.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두고 간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실버타운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꺼내 복지관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 종이를 들고 다음 수업에 나갔습니다. 정미라 선생님과 함께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처음으로 그 종이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계약서는 총 12페이지였습니다. 앞부분에는 시설 소개와 서비스 내용이 있었습니다. 식사는 하루 3끼, 청소 서비스 주 2회, 의료진 24시간 상주. 그것은 아들이 설명해 준 내용과 비슷했습니다. 깨끗하고 편한 곳이라는 것, 잘 돌봐준다는 것. 그런데 뒤쪽으로 갈수록 달라졌습니다. 정미라 선생님이 5번째 페이지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할머니,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중도해지시 위약금은 자녀 계약 기간의 월 이용료의 30%를 가산하여 청구합니다. 할머니는 그 문장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할머니가 중간에 나오고 싶을 때 나머지 기간 돈의 30%를 더 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할머니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서 마음이 바뀌어도 쉽게 나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오려면 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입주자의 건강 상태 및 일상생활 능력이 저하될 경우 보호자의 동의 하에 시설 내 요양 등급 조정 및 시설 이전이 가능하다. 이건요? 할머니 몸이 안 좋아지면 아들분이 동의하면 할머니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머니 동의 없이도요. 할머니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조금 떨렸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증금 반환 관련 조항이었습니다. 보증금은 입주 시 지급한 금액에서 시설 이용 기간 및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반환 기간은 퇴거일로부터 최장 6개월 이내. 보증금을 언제 돌려받는다는 거야? 나갈 때 바로 못 받고 6개월 안에 준다는 거예요. 얼마 공제할지는 시설 측이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8번째 페이지. 할머니는 그 페이지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입주자 퇴거 시 개인 생활물품의 이전 및 처리에 관하여 보호자가 시설 측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건 내 물건을 내 아들이 마음대로 처리해도 된다는 말이야? 정미라 선생님이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게도 해석될 수 있어요, 할머니. 할머니는 종이를 들고 오래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이 말한 편한 노후와는 전혀 다른 말들이 이 종이 안에 가득했습니다. 편하다고 했습니다.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종이는 달리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렵고 몸이 나빠지면 내 뜻과 상관없이 옮겨질 수 있고 내 물건은 내가 결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그리고 맨 끝 첨부 동의서가 있었습니다. 응급 상황 및 재산 관련 의사결정은 지정 보호자에게 위임한다. 할머니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씩. 재산 관련 의사결정은 보호자에게 위임한다. 응급 상황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쓰러졌을 때 빠른 결정이 필요할 테니까요. 하지만 재산이라는 말, 그 단어가 걸렸습니다. 내 집은, 내 통장은, 내 남편이 남긴 것들은, 그것이 이 종이 한 장으로 아들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인가요? 할머니는 그날 복지관을 나오면서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봄볕이 환했지만 가슴 안이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집을, 내 집을 둘러봐야겠다고. 집에 들어서는 순간 무언가 달라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부엌 선반 위에 있던 그릇들이 몇 개 사라져 있었습니다. 지난번 아들이 왔을 때까지는 있었는데 며느리가 혼자 왔다 간 지난 주말 이후로 없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착각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방으로 들어가 보니 장롱 속 이불 몇 채가 줄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들이긴 했지만 자신이 버린 기억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서재로 쓰던 작은 방. 그 방에 들어갔을 때 할머니는 멈췄습니다. 책상 위에 있던 남편의 물건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몇 장, 오래된 수첩, 남편이 생전에 모았던 작은 도자기들. 그것들이 한쪽으로 밀려 있었고 어떤 것들은 아예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스 하나가 방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박스를 열어봤습니다. 남편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버려질 준비가 된 것처럼. 며느리 박소연이 마지막으로 왔을 때 한 말이 기억났습니다. 어머니, 이사 가시면 짐이 많으면 불편하시잖아요. 오래된 건 버려야죠. 그때 할머니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당연한 말 같았으니까요. 이사를 하면 짐을 줄여야 하는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오래된 건 버려야죠. 그게 남편의 유품에 대한 말이었나요? 이 집에서 쌓인 45년의 흔적들에 대한 말이었나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화분들을 봤습니다. 남편이 심어놓은 작은 나무 화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언제부터인가 베란다 구석에 밀려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화분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베란다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래층 주차장에서 낯선 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건물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내려다보는 것을 느꼈는지 그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가 이내 다시 차에 탔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같은 층 이씨 아저씨가 복도에서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강시댁 최근에 집 내놨어요? 아니요. 왜요? 며칠 전에 부동산에서 온 것 같은 사람들이 2층, 3층 둘러보고 갔는데 거기 강시댁 호수를 물어보더라고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집을 내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내놓겠다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아무에게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집을 부동산에 내놓은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에 대한 배신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살아온 45년, 남편과 함께 살고 아들을 키우고 며느리를 맡고 손자를 봤던 이 집, 그 집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날 저녁 며느리의 전화 소리가 거실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방 문을 닫고 통화하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부엌에서 물을 마시러 나오다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입주만 시키면 집은 바로 내놓을 수 있어요. 네, 그쪽에 미리 말해놨으니까요. 빠르면 다음 달. 할머니는 발을 멈췄습니다. 그 말은 마치 할머니가 이미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미 정리된 사람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입주만 시키면 집은 바로 내놓을 수 있어요. 빠르면 다음 달. 할머니는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계약서의 문장들이 보였습니다. 재산 관련 의사결정은 보호자에게 위임한다. 그리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입주만 시키면 집은 바로 내놓을 수 있어요. 두 문장이 연결됐습니다. 그제야 그림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할머니는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복지관이 아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새 정거장을 가서 내렸습니다. 아들이 보여준 안내 책자에 주소가 나와 있던 곳, 실버타운이었습니다. 앞에서 보면 깔끔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로비에는 화분이 가득했고 직원들이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방문객임을 말하고 들어가겠다고 하니 안내 직원이 밝게 웃으며 로비를 구경시켜줬습니다. 식당은 넓었습니다. 식탁보가 깨끗했고 벽에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운동실도 있었고 도서실도 있었습니다. 안내 직원은 어르신들이 정말 편하게 지내세요라고 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복도를 걷다가 할머니는 한 어르신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8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창가에서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좋으세요? 어르신이 할머니를 봤습니다. 잠깐 안내 직원을 봤다가 다시 할머니를 봤습니다. 여긴 편한데도 맞아. 밥도 잘 나오고 직원들도 친절하고. 그런데 잠깐 멈추더니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들어온 뒤에 아무도 안 찾아오는 사람도 많아. 그 말이 할머니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무도 안 찾아오는 사람도 많아. 음식이 나오고 청소가 되고 의료진이 있어도 가족이 오지 않으면 그게 편한 것인지 외로운 것인지 그 경계가 어디인지 할머니는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걱정해서 보내려는 것은 어쩌면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나쁜 곳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아들의 계획 안에서 이곳으로 오게 됐다는 것. 그리고 이곳에 오는 순간 내 집은 내 것이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것. 그게 할머니가 이곳에서 진짜 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나가려는 참에 원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원장 이영수 씨가 나오다가 할머니를 봤습니다. 아, 강옥순 어르신이시죠? 다음 달 입주 예정이신 분. 미리 오셨군요. 할머니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어르신 재산 관리까지 같이 맡으신다고 들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 협약 서비스랑 연결하면 편하게 처리 가능하세요. 재산 관리까지 맡으신다고. 그 말을 하는 것은 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한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할머니한테는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할머니는 원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원장이 잠깐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로비를 나왔습니다. 봄 햇살 아래 할머니는 실버타운 건물을 뒤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입주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 이성준이 와 있었습니다. 며느리 박소연도 있었습니다. 손자 이준혁은 할머니 방에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한 식사였습니다. 아들은 내일 이사 일정을 확인했고 며느리는 짐 정리 현황을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밥을 먹으며 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며느리가 그릇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방에 들어갔다가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계약서였습니다. 할머니는 식탁 위에 계약서를 올려놓았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첫 장을 폈습니다. 돋보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본 계약은 입주자와 시설 운영자 간에 체결된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 계약으로. 아들이 핸드폰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약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분명하고 또렷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약서를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아들은 몰랐습니다. 중도해지 시 위약금은 자녀 계약 기간의 월 이용료의 30%를 가산하여 청구합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읽었습니다. 입주자의 건강 상태 및 일상생활 능력이 저하될 경우 보호자의 동의 하에 시설 내 요양 등급 조정 및 시설 이전이 가능하다. 아들이 소파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그건 표준 조항이에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할머니는 아들을 보지 않고 계속 읽었습니다. 보증금은 입주 시 지급한 금액에서 시설 이용 기간 및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반환 기간은 퇴거일로부터 최장 6개월 이내. 어머니, 그건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할머니가 마지막 페이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응급 상황 및 재산 관련 의사결정은 지정 보호자에게 위임한다. 식탁 위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문장을 읽고 나서 안경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이제는 내가 묻자. 이 종이는 나를 위한 거냐? 너희를 위한 거냐? 식탁 위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설명이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 선택한 건 맞아요. 나를 위해서. 할머니가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천천히. 부동산 중개인이 이 집 보러 왔던 건 나를 위해서였냐? 내가 허락한 적 없는데. 아들이 굳었습니다. 내가 입주시키면 집 바로 내놓을 수 있다고 한 말. 나들었다.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편 유품 박스에 담아놓은 것도 내 허락 없이. 아들이 천천히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 안이 오래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계약서와 부속 서류들을 모두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첨부된 부동산 관련 동의서, 재산 위임 동의서, 시설 이전 동의서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서류를 두 손으로 쥐었습니다. 찢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한 장, 두 장, 세 장 소리가 났습니다. 갈기갈기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식탁 위에 떨어졌습니다. 아들이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성준아. 할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실버타운은 내가 원하면 내가 정한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야. 아들이 굳었습니다. 이 집은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못 건드린다. 부동산에 내놓는 것도 누가 보러 오는 것도. 며느리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통장, 도장, 남편 유품. 그것도 내가 정리한다. 내가 정리하는 게 아니야. 방안이 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 노후는 효도라는 이름으로 대신 결정하지 마라. 아들은 오래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눈이 붉어졌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를 버리려던 게 아니었어요. 진짜로. 그냥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할머니는 아들을 봤습니다. 그 얼굴을 봤습니다. 40살이 넘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알아. 내가 힘들다는 것.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팔려고 했다는 것도. 사업이 어려운 거, 빚이 있는 거, 엄마가 모를 것 같았냐? 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성준아, 버리는 건 꼭 길에 두고 오는 것만이 아니다.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내 대신 결정하는 것도 버리는 거야.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을 보며 오래 있었습니다. 분노가 없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운함이 없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자신의 가족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 이 방 안에서 처음으로 모두가 진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오늘 다 말했으니까 이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면 돼.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방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그 종이를 봤습니다. 복지관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버타운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문해교실 수료 수강생 자립생활 지원 프로그램 상담 신청서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내가 혼자 신청한 거야. 아들이 그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신청자 서명란에 할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장이 아니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삐뚤하지만 분명하게. 강옥순. 아들이 그 이름을 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언제부터? 몇 달 됐어. 너희한테 말 안 했어. 말해봐야 뭐라 할 것 같아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말할 수 있어. 내가 읽을 수 있으니까. 그날 이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강옥순 할머니는 그 집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이사는 가지 않았습니다. 빌라는 매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유품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화분도 사진도 수첩도. 할머니의 하루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복지관 문해교실에 갑니다. 이제 글씨가 제법 반듯해졌습니다. 정미라 선생님이 할머니, 오늘은 정말 잘 쓰셨어요 라고 하면 할머니는 원래 이래요라고 웃으며 말합니다. 교실에 함께 다니는 어르신들과 친해져서 수업이 끝나면 복지관 식당에서 점심을 같이 먹습니다. 월요일 오전에는 복지관 식사 모임에 나갑니다. 혼자 밥 먹는 어르신들이 모여 함께 식사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모이니 말이 잘 통했습니다. 낮 시간에는 이웃 공동체 프로그램에도 참여합니다. 같은 단지 어르신들이 모여 텃밭을 가꾸거나 공예를 하거나 그냥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였는데 어느새 그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할머니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신청했습니다. 아들 이성준은 요즘 어머니에게 함부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예전엔 어머니, 이렇게 하세요라고 먼저 말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이제는 먼저 묻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 질문이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아들도 어색했고 할머니도 어색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서로 그렇게 묻고 답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어색함이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사업 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빚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더 이상 그것을 어머니 집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에게 솔직하게 말했고 어머니는 들었습니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알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아들에게는 달랐습니다. 며느리 박소연은 한동안 할머니 얼굴을 보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날 밤 일이 부끄러워서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주말 할머니 집에 왔다가 복지관 문해교실 숙제를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머니가 직접 쓰신 거예요? 응. 이제 좀 써. 며느리가 잠깐 그 글씨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그날 정말 잘못했어요. 할머니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알아.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오전 복지관 문해교실에서 수업이 있었습니다. 정미라 선생님이 오늘은 자기소개서를 써보자고 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서 살았는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처음에는 다들 어렵다며 웃었습니다. 뭘 써야 하나, 내 이야기를 어떻게 쓰나. 강옥순 할머니는 연필을 들었습니다.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줄에 이름을 썼습니다. 강옥순. 도장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대신 써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짚어준 곳에 찍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자신이 직접 썼습니다. 그 다음 줄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72살. 수원에 삽니다. 늦게 글을 배웠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글씨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 칸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 이름 내가 쓰기, 내 서류 내가 읽기, 내 삶 내가 살기. 정미라 선생님이 할머니 옆을 지나가다 그 종이를 봤습니다. 멈춰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걸었습니다. 눈이 조금 빨개진 채로. 강옥순 할머니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계속 쓰고 있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잘 되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물어봐주는 사람이 없는 순간, 효도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선택이 아닌 선택을 강요받는 순간, 서류 한 장이 뭔지 몰라서 찍지 않아도 될 도장을 찍는 순간, 강옥순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어르신이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충분히 이해할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이건 표준 계약서야라는 말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둘째, 어르신의 재산과 주거에 관한 결정은 반드시 어르신 본인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가 있더라도 본인이 모르는 결정은 권리 침해가 됩니다. 셋째, 계약서는 반드시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중도 해지 조항, 보증금 반환 조건, 보호자 위임 동의 등은 특히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글자가 작거나 어렵다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넷째, 늦은 배움은 없습니다. 강옥순 할머니처럼 어떤 나이에서도 배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국 복지관과 평생학습관에 문해교실이 열려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가질 권리가 있는 배움입니다. 다섯째, 자녀에게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
한 번이라도 직접 물어봐 주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편한 노후와 부모님이 원하는 노후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진짜 효도의 시작입니다. 늙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삶을 누가 사는지 그것은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강옥순 할머니는 지금도 그 빌라에 삽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엔 복지관에 갑니다. 연필을 줍니다. 이름을 씁니다. 강옥순, 삐뚤지만 분명하게 자신의 손으로. 그게 자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 있는 이야기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